직접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다가 일개 순사에게 붙잡혀 정병하와 함께 광화문 앞으로 끌려간 다음 분노한 군중들에게 돌을 맞고 집단 구타당한 끝에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친일파 애국자 충헌 김홍집 편입니다. 1842년 헌종 때 태어나서 1896년 2월 11일 고종 때까지 54세를 살았다. 김홍집은 영의정에 추중된 김영작의 넷째 아들로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영작은 유명한 개화파의 선구자 박규수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기 때문에 김홍집이 개화파가 된 배경이 될 수 있었다. 25세인 1867년 정시 진사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 들어가 유생으로 수학하였다. 성균관 재학 시절 성적이 우수하여 바로 전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26세인 1868년 정시 문과에 급제한 후 승정원 사병가 주소로 임명되었으나 몇 달 뒤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 2년 뒤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직하고 5년간 상을 치러야 했다. 31세인 1873년 복직하여 건지 승문원 부정에 임명되고 승문 박사를 겸직했다. 33세인 1875년 부사과, 훈련도감, 종사관 등을 지낸 뒤 약 3년간 흥량 현감을 지냈는데 백성과 정부의 신망을 받았다. 그 결과 내직으로 승진, 35세의 사과, 36세의 호조, 공조, 병조, 예조 참의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38세인 1880년 예조 참의로서 일본이 강화도 조약에서 요구한 인천 개항, 공사주차, 해관 세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수신사로 임명되어 58명의 수행원과 함께 일본에 파견되었다. 도쿄에 도착한 김홍집 일행은 일본에서 극빈 대접을 받으며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을 살폈다. 일본의 철도, 전기기관차, 자동차를 본 김홍집 일행은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때 귀국하면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왔다. 이 책의 내용은 조선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과 연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홍집은 귀국 후 개화를 통해 서양의 근대적인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문물 제도를 배워야 한다고 하며 조사 시찰단의 일본 파견을 상주하게 하였다. 이후 그는 조선 책략을 소개하고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한 공으로 예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이는 개화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개화를 반대하는 유학자들의 배척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조선 책략을 소개한 책임을 지고 이듬해 사직하게 되었다. 40세인 1882년 한학에 능했던 그는 복잡한 국내 문제와 이모군란의 뒤처리 등의 문제로 다시 기용되어 제물포 조약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수호 조약을 맺을 때 유효적절한 수완을 발휘하여 비오는 날에 남학신에 비유되곤 하였다. 이는 비오는 날 진흙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학신처럼 힘들거나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김홍집은 여러 조약을 잘 체결한 공로로 경기도 관찰사로 승진되었고 이후 진주부사로 텐진에 파견되어 흥선대원군 석방운동을 중재하고 무역협정인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의장하였다. 41세인 1883년 규장관 직제학, 다음해에는 여조판서와 독판교섭 통상사무를 겸임하면서 대외교섭의 최고 책임자로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일본과의 관세 문제 등 조선의 외교 전문가로 자리 잡는 등 1880년대 초에 있던 외국과의 교섭은 거의 김홍집이 맡았다. 42세인 1884년 12월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직후 뒷수습을 담당할 적임자로 선택되어 자의정 겸 외무 독판의 중직을 맡아 이듬해 1월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김홍집은 한성조약을 체결한 뒤에 사임하고 판중추부사로 한때 한직에 머물러 있다가 1887년 다시 자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위정척사파의 반발과 지방 유림들의 매국노라는 규탄 여론으로 곧 사직했다. 김홍집은 조선이 발전하려면 개화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방법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온건 개화파적인 성격을 지녔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위정척사파와 지방의 성리학자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었고 흥선대원군도 그에게 냉소적으로 대하였다. 52세인 1894년 봄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 청일 양국의 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자 총리교섭 통상사무에 임명되어 민심수습과 내정개혁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강조하였다. 그해 7월 일본은 조선의 청과의 관계 파기와 청군대의 철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복궁을 습격하여 무력으로 억압하고 이틀 뒤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민시정권이 이에 저항하자 일본은 다시 동학농민군의 지지를 받고 있던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이고 고종은 일본과 친했던 김홍집을 영의정에 임명했다. 김홍집은 개혁기구로 군부기무처를 임시로 설치하고 총재가 되었으며 과거제 폐지, 은본위제 채택, 도량령 제도의 채택 등
약 210건의 1차 가보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가보개혁으로 개편된 관제에 따라 영의정에서 최초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며 내각의 수반으로 개혁 작업을 추진해 근대 조선의 정치, 사회제도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김홍집은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이자 제1대 총리 대신이 되었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득세하자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갔던 강력한 친일파 박영효가 입각한 그해 11월 제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성립되었으며 이때 군부 기무처를 없애고 새로운 법령인 홍범 14조를 직접 수립하여 고종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였다. 이어 8아문을 7부로 고치고 지방 8도를 23부로 바꾸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여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53세인 1895년 5월 제정 궁핍으로 2차 가보개혁이 중단되고 박영효와의 갈등, 수구파와 급진파 간의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내각은 곧 와해되고 김홍집은 총재직을 사임하여 박정량,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박영효는 명성황후 암살 계획이 탄로나 일본으로 다시 망명하고 명성황후 주도하에 친미, 친러파와 김홍집이 다시 제휴하여 제3차 김홍집, 박정량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이때 대표적인 친러, 친미파가 이완용이었다. 그러자 그해 8월 열세에 몰린 일본은 급기야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을미사변으로 조선인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일강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공경에 빠진 일본은 다시 조선의 개혁 조치를 요구했다. 이로써 김홍집이 다시 총리 대신이 되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때 김홍집과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친일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고종의 상투를 자르면서 단발령을 강압적으로 추진하자 을미사변으로 격양되어 있던 일반 백성들의 반일, 반정부 감정은 폭발하였고 대규모 항일 의병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김홍집 내각은 의병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궁궐 호위의 중앙군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야 했고 이 때문에 왕실 호위는 약화되었다. 을미사변 후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외 대신으로 지목되어 백성들에게 모든 욕을 먹은 김홍집은 국모시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6.1준이 자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자결하는 것을 굳고 만류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54세인 1896년 2월 11일 사회혼란과 왕실 경비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범진, 이완용 등 친러파는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간 파천을 감행하고 새로운 내각을 탄생시켰다. 친일적 김홍집 내각은 붕괴되고 친러적 내각이 구성된 것이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오자마자 을미사적과 법무 대신 장박을 역적으로 선포하고 처형을 명령하였다. 친러 정권은 즉각적으로 의병과 보부상 수천 명을 동원하였으며 경복궁에 경관들을 배치하였고 반대로 일본 군인들은 총검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김홍집과 정병하, 6.1준 등을 호위하였다. 6.1준 조희연, 장박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려 하였지만 김홍집은 고종을 직접 배할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김홍집이 광화문에 이르러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이자 수행원과 일본 군인들이 일본 군대가 있는 곳으로 피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김홍집은 나는 조선의 총리 대신이다. 다른 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조선 백성의 손에 죽는 것이 떳떳하다. 그것이 천명이다. 라고 뿌리친 후 직접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다가 일개 순사에게 붙잡혀 정병하와 함께 광화문 앞으로 끌려간 다음 분노한 군중들에게 돌을 맞고 집단 구타당한 끝에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향년 54세였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한 바로 그날이었다. 화가 난 군중들은 이 두 사람의 사진을 찍고 종로까지 그 시체를 끌고 가면서 광화문에서 종로 거리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렸다. 게다가 시신은 도륙되어 각 도로 보내졌으며 그의 시신을 씻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김홍집의 부인은 자신이 감비로 끌려갈 것을 걱정하여 아들을 죽인 후 자결을 하는 비극적인 처우를 맞았다. 김홍집은 개화파가 몰락한 시점부터 역적으로 단죄되었고 한일 병합 후에는 친일파의 득세를 불러온 역적으로 단죄되어 재평가받지 못하였다. 그러다 1945년 해방 후 사위에 의해 복권 여론이 조성되었고 1960년대에 가서야 개혁 노력에 관해 오랜 기간 서서히 재평가되었다. 현재 김홍집은 일본을 모델로 하여 개화를 통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려 한 인물로 평가되는 추세이다. 그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처음 가져온 조선 책략의 내용처럼 러시아를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일본과 청나라의 힘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라의 근대 개혁을 위해 힘썼지만 친일파로 몰렸던 김홍집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친일을 하지는 않았다. 김홍집은 영의정과 총리 대신을 지냈고 지속적으로 등용된 것을 보았을 때 업무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광화문에서 김홍집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은 대부분 고종이 동원한 지방에서 올라온 보부상이었다고 하며 일부 위정척사파를 제외하고는 당시의 사람들은 김홍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가 죽고 난 뒤 그의 죽음에 세인들은 모두 애석해 했다라고 평했다.
김홍집은 친일파 애국자라는 이중적인 평가가 있는데 일본 세력을 이용해 조선을 계획하려 한 정치가이기도 했으나 일본에 이용당한 친일파라는 평가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친일파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자신의 역량을 펼쳐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김홍집은 1910년 6월 규장각 대지학에 추중되고 충언이라는 시호를 받으면서 명예회복이 된다. 김홍집의 묘는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에 안장되었으나 한국전쟁이 끝나고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대자리로 이장하였다. 고양시의 향토 유적 제24호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충언 김홍집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